소련이 연구한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하지도 않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게끔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소련의 첩보기관이기도 한 KGB는 특정 나라에 대한 공작을 할 때 선전이나 심리 공작의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것을 KGB는 이념 전복이라고 부르곤 했는데요. 단기간에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세뇌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무너뜨리곤 했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단계로는 비도덕 입니다. KGB에서는 국가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단계를 비도덕화로 칭하곤 했는데요. 이 과정이 무려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해 사회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 세대 전체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 동안 교육기관과 언론, 문화 영역에서 특정한 관점이 지속적으로 주입되면 시간이 흐른 뒤 그 학생들이 사회 곳곳의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KGB의 이러한 국가전복 방법을 폭로한 베즈메노프에 따르면 이렇게 성장한 세대는 정부 기관과 공공조직, 기업, 언론사, 교육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배운 가치관을 기준으로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이 국가의 현실적 문제보다 이념적 목표를 우선시하게 되면 국가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사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고방식을 공유하게 되면 서로를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기능도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정치 성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옹호하거나 건전한 비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이후부터입니다. 베즈메노프는 한번 형성된 사고방식은 매우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의 기존 신념과 충돌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실과 자료, 통계와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이미 특정한 세계관이 자리 잡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리적 설득보다 감정적 확신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즈메노프는 이러한 상태에 이른 사회에서는 정책 실패나 경제적 문제, 외교적 위기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반복되더라도 기존 신념을 수정하기보다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국가의 대응 능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도덕화 단계가 가장 위험한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회가 위기에 빠진 뒤 이를 바로잡으려 해도 이미 핵심 기관을 구성하는 인력들의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즈메노프는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고 사회의 주도권을 넘겨받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역시 처음 비도덕화가 진행된 시간과 비슷한 15년에서 20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단계가 완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회 불안정화 단계죠. 베즈메노프는 이 과정이 대략 2년에서 5년 정도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사회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변화했다면 이제는 그 영향이 국가 운영 전반으로 확산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경제와 외교, 국방 같은 국가의 핵심 분야가 점차 약화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단계에서 외부 세력이 직접 국가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작원들이 주요 시설을 파괴하거나 군사행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향받은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국가의 기반을 흔들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려고 한다거나 적대국과 친하게 지내려는 모습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니면 자신과 성향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적대국과 친하게 지내는 족속이라며 비하하는 행동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베즈메노프에 따르면 이 시기에 들어서면 국민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가의 기능이 서서히 약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라면 큰 논란이 되었을 사안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국가의 장기적 이익과 충돌하는 주장들조차 정상적인 의견으로 취급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사회 전체의 경계심이 낮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단계에서 새로운 사회 지도자들이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즈메노프는 이들을 수면제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는 큰 영향력이 없었던 인물들이 갑자기 여론의 중심에 서고 각종 사회운동과 정치적 의제를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인권과 평등, 정의, 차별 철폐와 같은 가치로 설명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 각종 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사회적 발언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즈메노프는 이 과정에서 사회 갈등이 점점 확대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갈등이 심화하고 세대 간 충돌이 늘어나며 직업과 계층, 인종과 지역을 둘러싼 대립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찾기보다 서로를 경쟁 집단이나 적대 세력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신뢰가 약화하고 타협과 협력보다 대립과 충돌이 반복되는 환경이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즈메노프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사회 전반이 점점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중간지대를 잃어버리고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공격하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도 정치와 사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사회의 결속력이 크게 약화하며 다음 단계인 위기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즈베노프는 국가전복 과정의 세 번째 단계로 위기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앞선 단계들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데 비해 위기 단계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단계는 약 6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갈등, 사회적 분열이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국가 전체가 급격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국민은 기존 체제가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 위기 단계 때 경제 구조와 권력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정치 체제 개편과 권력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며 이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이 자유와 다양성보다 안정과 질서를 우선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혼란에 지친 사람들은 복잡한 토론과 절차보다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새로운 권력 세력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더 나은 미래와 공정한 사회, 풍요로운 경제를 약속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재원이나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매력적인 공약들, 그러니까 포퓰리즘 공약들이 마구 쏟아지고요. 국민에게는 모든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즈베노프는 이러한 약속들이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을 흡수하는 강력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베즈베노프는 체제 변화에 협력했던 이상주의자들의 운명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혁명과 급진적인 변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일부 지식인과 운동가들이 새로운 권력이 자리 잡은 이후에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권력 입장에서 이들은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기대했던 이상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강한 비판 세력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즈베노프는 자신이 인도에서 활동하던 시절에도 비슷한 사례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련을 지지하거나 협력했던 일부 인사들이 실제 권력 재편 과정에서는 신뢰받지 못했고 필요에 따라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이 망명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GB가 이상주의자보다 권력욕이 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물들을 더 유용한 대상으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언제든 반발할 수 있지만 개인적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은 통제하기 쉽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즈베노프는 니카라과와 그레나다,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사례를 언급하며 체제 변화 이후 과거 협력자들이 숙청되거나 추방되고 투옥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위기 단계가 끝나면 더 이상 혁명을 위해 동원된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게 되며 새로운 권력을 자신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베즈베노프가 말한 마지막 단계가 찾아옵니다. 바로 정상화 단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질서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베즈베노프의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시점의 국가는 이미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가 크게 변화한 상태입니다. 국민은 새로운 체제에 익숙해졌고 과거의 가치와 제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의식도 점차 희미해집니다. 외부의 위협이 발생하거나 내부에서 쿠데타와 혁명 같은 사태가 벌어져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베즈베노프는 이러한 상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이념 공작과 사회 변화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대규모 군사력이나 막대한 전쟁 비용 없이도 상대 국가를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 국민이 외부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존 체제와 제도를 무너뜨리도록 유도된다는 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